안녕하세요. 2024년 학생 조감뉴스입니다. 앵커를 맡은 흥덕준 강해찬. 신봉중 표재인입니다.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예찬 앵커님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올해 중학교에 적응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았고 열정적인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만 수업량이 조금 많아진 거에 힘들었습니다. 표재인 앵커님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특히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지필평가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관내 중학교들의 소식입니다. 먼저 홍천중학교에서는 1학급 1특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님. 용인 홍천중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가 진행하는 3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1학급 1특색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학급 1특색 사업이란 학급마다 하나의 특색 사업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학교 학생자치회에서 진행하는 4년차 된 사업인데요. 지난 3월 15일 학생자치회는 3월 21일까지 특색사업 1차 계획서를 제출하라 라고 각 반 임원들에게 안내했고 3월 22일 최종적으로 학급별 특색사업을 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각 반의 임원들은 학급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여 학생자치회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이후 각 반에서는 최종회의를 진행하였고 학생자치회의 최종 검수를 위한 보고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1학년 2반은 칭찬 온도계라는 특수사업을 선정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자신이 생각하는 친구들의 장점과 칭찬을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1학년 2반 회장인 봉 기자는 반 친구들에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친구 관계가 화목해지고 친구의 장점을 찾아주면서 친구를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잘 모르는 친구가 많은데 이번 기회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 이외에도 홍천중학교에서는 안전에 관한 UCC, 인명 응원 편지 대전 등 여러 가지 특색 사업이 진행되어 잘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이한나 기자였습니다. 멋진 사업들이 많네요.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용인중학교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이재인 기자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신중학교에서는 지난 25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용신중 학생의 용맹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예선전을 진행하고 각 반에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너먼트 형식의 경기를 진행하여 학년별 최종 1위 학급에는 상품을 증정하였습니다. 지난 2일 생중계를 통하여 진행한 2학년 결승전에서는 5반과 3반의 접전 끝에 5반의 승리로 경기에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7일과 8일 진행될 1학년과 3학년 경기 또한 학생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인 기자였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지중학교에서는 어떤 안전교육이 진행됐을까요? 이아유 기자님 나와주세요. 지난 6월 26일 6교시 수지중학교에서는 소방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교육을 위해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사들이 소방차를 타고 왔습니다. 전교생 모두 운동장에 모였고 선생님 몇 명이 소화기 사용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방사들은 소방차의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분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생생한 화재 진압을 보여줌으로써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소방훈련이었습니다. 또 12일에는 심폐소생술과 심장제세동기의 사용법과 하임리히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학급에 있는 TV로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보다 다양한 소품 사용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율 기자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학생 개인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등장합니다. 도입 초기 3년간은 기존 교과서도 함께 사용하지만 2028년 이후에는 디지털 교과서로 전면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 우선 도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초등 1, 2학년과 초등 5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첫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2026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2027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넓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의 학습 콘텐츠에 AI 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과서이므로 우리는 과목에 따라 메타버스, 음성인식, 필기인식 등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교사가 학생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으로 바뀔 학교 생활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정유주 기자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뉴스는 관내 청소년들의 교육정책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청매실 2기가 출범했다고 합니다. 김서정 기자님 나와주세요. 지난 5월 10일 청매실 2기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청매실은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달의 줄임말로 용인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소통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청매실 청소년위원으로 선정된 단원들은 위촉장과 함께 청매실 단원증을 전달받고 앞으로의 활동의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공약과제를 발표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서정 기자였습니다. 명지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어떤 광경을 볼 수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최서영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명지대학교는 벚꽃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정 곳곳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나리와 목련 등 봄꽃과 꽃다지, 제비꽃 등의 작은 들꽃들도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담고 돗자리를 펴고 나들이를 즐기는 등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들 사이에서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시험 준비로 바쁜 요즘이지만 잠시 밖으로 나와 아름다운 꽃과 함께 찾아온 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최서영 기자였습니다. 올 여름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체험들이 있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인 체험 먹고 튀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반짝반짝 동심결 키링 만들기, 잠자리 나르던 모사 받침 꾸미기, SNS 팔로잉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2층 로비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유빈 기자였습니다. 용인의 핫플레이스 중 한 곳이죠. 보정동 카페 거리의 이색 페스티벌을 표전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용인시 보정동 카페 문화의 거리에서 썸머 맥주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페스티벌에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과 함께 버스킹, 시다리 아저씨 공연 등 여러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페스티벌은 많은 자원봉사자와 경찰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협소한 데다 수많은 차량들이 일시에 몰리며 보정동 일대가 큰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맥주 축제는 학생들을 위한 축제는 아니지만 색다른 푸드트럭들과 플리마켓 등 한여름밤의 이색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행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죽전중학교 표도연 기자였습니다. 궁궐에서 해설하는 문화해설사를 아시나요? 구하영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주말에 경복궁을 가면 단복에 마이크를 차고 외국인들에게 해설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역사해설진흥원 소속 청소년 문화예산 해설사로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경복궁을 소개하고 곳곳의 문화유산들을 해설합니다. 지금까지 구하영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세상 뉴스입니다.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지 않으셨나요? 매년 찾아오는 추석, 그 추석의 의미와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추석은 막연하게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의 의미와 유래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학생들이 의미하고 유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먼저 추석은 4대 명절 중 하나로서 풍요와 화목을 상징합니다. 추석의 의미는 농경 민족인 우리 조상들에 있어 봄부터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의 수확을 거둘 계절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추석의 유래는 삼국시대에 의하면 신라 제3대 유라왕 때 왕년을 거느르고 7월 15일부터 8월 한가위까지 두레삼 삼기를 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즐겼습니다. 올해는 추석의 의미와 유래를 생각해 보면서 즐거운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율 기자였습니다. 혹시 핫쇼핑 좋아하시나요? 핫쇼핑 영화가 개봉했는데 곧 100만 관객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소율 기자님. 영화 사랑의 핫쇼핑이 개봉한 지 32일째인 오늘 90만 관객에 돌파하였습니다. 이로써 마당을 나온 안팎, 슈퍼썰매의 데몬과 같은 영화들과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영화 사랑의 핫쇼핑은 공주 로미와 로미의 티니핑 핫쇼핑의 첫 만남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고 감동적인 스토리와 개성 넘치고 귀여운 캐릭터들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또한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윈터와 콜라보하여 만든 OST 처음 본 순간도 연이어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곧 1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는 영화 사랑의 핫쇼핑의 앞으로의 흥행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문소영 기자였습니다. 중국은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숫자들 중 왜 8을 좋아할까요? 중국의 숫자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독특한 숫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숫자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숫자 8을 매우 좋아합니다. 8이 들어간 자동차 번호판이 몇억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은 왜 숫자 8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중국의 해음 문화 때문입니다. 해음이란 음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에서 의미가 다른 단어를 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숫자 8의 발음은 빠로 돈을 벌다의 파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숫자 8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개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6, 리우는 순조롭다는 뜻의 리우와 비슷해서 좋아하고 찌우는 오래되다 장수하다라는 뜻의 지우와 발음이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물건 가격을 보면 8이 자주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황궁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이 9 또는 9의 배수로 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숫자를 어떻게 셀까요? 숫자를 하나의 수로 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한 손으로 1부터 10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부터 5까지는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지만 6부터 10까지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표현합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관광지와 예절 등을 미리 배워가는 경우는 많지만 숫자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배우고 여행을 한다면 그 나라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서영 기자였습니다.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어떤 날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서 기자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행사로는 8시부터 10분간 소등을 합니다. 이 외에도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들고 다니기, 길가에 쓰레기 줍기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구를 보호하려는 작은 행동들을 실천합시다. 지금까지 김한서 기자였습니다. 좋은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기억 전달자로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 청소년 문학의 대표 작가 로이스 로리의 장편소설 기억 전달자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먼 미래, 감정이 통제된 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오직 한 사람, 기억 보유자라는 특별한 직위를 가진 사람만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공 조나스는 기억 보유자 직기를 받게 되면서 훈련을 통해 기쁨과 슬픔, 고통 등의 진짜 감정을 알게 됩니다. 그는 감정들을 배우고 느끼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책은 2014년 8월 더 기버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한대 고전 SF 소설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남인채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용인 꾸미름 학생 기자님들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봐야 할 뉴스들입니다. 먼저 기림의 날에 대한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기림의 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광복절 하루 전날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이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천안, 장성, 포항 등에서 추모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여성의 약 20만 명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성폭행, 고문, 구타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종전 후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1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과 조국으로부터 오랫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몸 파는 여자라는 비난과 냉소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기자회견을 통해 증언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용기는 일본군의 만행과 참혹한 역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감추고 왔던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도 잇따라 증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2년 1월 8일부터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가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 천회를 맞은 2011년 12월 14일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도 세워졌습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9명 뿐입니다. 지난 14일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생존자들이 있을 때 위안부 피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들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아픈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현진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16일 기자는 가족과 함께 삼척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0만 관광객이 올 만큼 인기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많은 만큼 쓰레기 처리도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반해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관광지 곳곳에 마시고 버린 맥주캔, 과자 봉지처럼 보이는 물체, 휴지 등등 여러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삼척해수욕장은 군사지역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화약류 사용이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행위 7번을 보면 총포, 도감, 화약류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밤에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설의 청결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은 정말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광지에 사지 말란 행위는 멈추고 다른 관광객들을 생각하며 행동합시다. 지금까지 이주영 기자였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길에 새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새들이 길거리에 죽어 있을까요? 최윤서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매년 수많은 조류들이 유리창 충돌 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멸종위기 조류 17종 이상의 유리창 충돌 피해가 관찰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들은 왜 유리창을 피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 때문입니다. 비행에 최적화된 새의 골격은 얇고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현재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곱하기10 규칙을 적용한 활동들이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5곱하기10 규칙이란 새들이 비행을 시도하지 않는 높이 5cm, 폭 10cm의 공간을 말합니다. 유리창에 높이 5cm, 폭 10cm 규칙으로 점이 찍힌 스티커를 붙이는 5곱하기10 점 스티커, 10cm 간격으로 줄을 늘어뜨리는 5곱하기10 줄걸기, 유리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5곱하기10 그물망 등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없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최윤서 기자였습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께 어떤 선물을 하셨나요? 요즘은 스승의 날에 선물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오서영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많은 학생들이 장미꽃과 간식 등 선생님께 감사의 뜻으로 여러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선물은 자칫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행위는 가격을 불문하고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선물이 5만 원 미치라고 해도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사는 적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회나 학생회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모금을 하면 그것은 불법 찬조금에 해당되어 불법입니다. TNT잡에 따르면 선생님, 교수님들은 감사 편지, 직접 만든 선물 순으로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장미꽃이나 간식 등 구입한 것보다 자신이 정성을 다해 만든 선물이나 감사 편지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오서영 기자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음료 중 하나는 우유입니다. 그런데 재활용률이 높다고 알려진 이 우유팩이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종이팩 재활용률은 점점 낮아져 2022년에는 14%까지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7만 톤가량의 우유팩이 소비되는데 1만여 톤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활쓰레기에 섞여 폐기된 것입니다. 2개월 전 뉴스에서 우유팩이 종이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물어봐도 모두 종이류인 줄 알아서 종이로 분리배출해 버렸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유팩은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집 앞에 종이팩 수거함이 있다면 그곳에 버리고 없다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살림에서 버릴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우유팩 폐건전지 전용 창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1kg당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과 두루마리 휴지 한 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으로서 직접 올바른 분리수거를 해서 환경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용인시를 위해 노력한 대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종이팩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생각만큼 간단하지도 않았고 말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 효과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종이팩을 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올바른 종이팩 분리 배출을 하고 관심을 가지려면 더 효과적인 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분리 배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실천해서 더 나은 용인시를 만들기 바라고 용인시에서도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욱 효과적인 분리 배출 방법을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이상 김하인 기자였습니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하죠. 친환경을 위장한 환경 파괴. 이지호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최근에 환경에 진심인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시장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조 5천억 원 규모였던 친환경 시장의 규모가 2016년에는 16조, 2020년에는 30조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시장의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그린워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은 그린과 화이트워싱의 합성어로 일명 위장 환경주의라고 합니다. 즉, 친환경, 녹색, 지속 가능성 등의 단어로 소비자의 눈을 가리고 실제로는 환경 보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에서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사례가 4,940건이라고 된다고 하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에 대한 환경성과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이를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들도 그린워싱에 속지 않으려면 친환경이라는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친환경 소비를 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학생 종합 뉴스였습니다. 2025년에는 더 다채롭고 행복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용인 꿈이름 학생 기자단이 운영하는 신문은 포털 사이트에서 용인 학생 종합 뉴스로 검색하시면 학생들이 만드는 용인의 다양한 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검색 바랍니다.
남은 2024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행복한 소식들을 기원합니다.